정부가 내년 상반기까지 일명 한국형 국부펀드를 설립할 예정입니다. 지난 2005년 설립됐던 국내 유일한 현재 국부펀드 한국투자공사와는 다른 형태로 운영하게 되는데요. AI, 로봇, 반도체 같은 첨단 전략 산업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K-엔비디아 실현을 위한 한국형 국부펀드 그리고 전략수출 금융기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철 참좋은경제연구소 소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재명 대통령이 정권 출범 초기부터 우리도 K-엔비디아를 만들어야 된다. 제가 그런 구상을 이야기했고요. 드디어 이제 실천 로드맵이 공개가 됐는데 바로 한국형 국부펀드입니다. 싱가포르 테마섹, 또 호주 퓨처펀드를 본뜬 모델이라고 하는데 자, 한국형 국부펀드 그리고 전략수출금융기금까지는 있는데요. 일단은 이 한국형 국부펀드 개념을 좀 정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또 한국투자공사가 있기도 한데 차이점 같은 경우에도 이따가 좀 살펴볼 텐데 그 전에 이게 뭔지 좀 개괄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좀 개념이 좀 넓어서요. 맞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한국판 K-엔비디아의 어떤 구상을 실천할 밑그림이 이제 드러나고 있는데 크게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한국형 국부펀드와 전략수출 이제 그 기금이요. 금융기금인데요. 두 가지의 이제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설립하게 되는데 글로벌 기술 패권 전쟁에서 사실 민간의 리스크를 국가가 약간은 이제 부담을 하면서도 그 성과를 공유하겠다라는 취지입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선 이 국부펀드라는 것, 특히나 한국형이라는 말이 붙었거든요. 네. 여기에는 사실 우리가 국부펀드 하면 이 한국은행의 자회사 개념인 KIC가 하고 있는 게 있죠. 아닌가라고 할 텐데 KIC, 한국투자공사와는 약간 결이 다릅니다. 국내 이제 AI라든가 첨단 산업과 같은 대규모 전략 산업에 직접 투자하는 것이 특징적인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싱가포르의 테마섹처럼 정부가 마중물 자본을 넣고 그리고 성공할 경우 그 수익을 다시 국민과 공유하는 그런 게 특징적입니다. 여기다 이제 전략수출금융기금이라는 건 앞으로 미래 먹거리라고 하는 원전이라든가 방산이랄까 에너지와 같이 정말로 기업 혼자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의 막대한 이 자금이 필요합니다. 네. 근데 이걸 해외에서 해외 수출하기 위해서는 좀 역부족이다. 그래서 이제 국가가 좀 국가 차원에서 뒷받침하겠다라는 건데 기존에도 사실은 국책은행이 있습니다. 산업은행이나 수출입은행이 있긴 있지만 산업은행이 있죠. 맞습니다. 네. 이 한계를 좀 보완해서 글로벌 수준원에서 적어도 자금력 부족으로 기회를 놓치진 않겠다라는 취지인데요. 정부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기술 패권 전쟁 시대에 국가가 전략적으로 투자 개입하는 건 이제 선택이 아니라 생존 전략이고 그 성과는 특정 기업이 아니라 국민 전체와 공유하겠다라는 겁니다. 한국형 국부펀드입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한국투자공사 KIC가 있지 않습니까? 굳이 왜 두 번째 제2의 국부펀드를 또 만들까 이런 생각도 갖고 있는데 이번에 이야기되고 있는 이 한국형 국부펀드 좀 다른 점, 목적 이렇게 좀 나눠서 차이점도 볼까요? 맞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 국부펀드는 이제 정말 외환보유로 어떻게 하면 좀 잘 굴려서 이제 가능한 한 고갈 시점을 좀 뒤로 연장할까라는 데 이제 초점이 좀 맞춰져 있었죠. 연기금처럼 이제 정해진 지급 의무가 있는 구조가 아니라 지금 국가 차원에서 이 한국형 이제 국부펀드라는 게 자원을 불려서 국부를 좀 축적하면서 조금은 후세 세대의 이제 이 자금을 조금 이전시키겠다라는 데 목적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사례들이 이제 글로벌 국부펀드인 노르웨이 국부펀드, 싱가포르 테마섹, 효주의 퓨처펀드를 들 수 있습니다. KIC가 하고 있는 건 이제 외환보유액입니다. 네. 외환보유액의 일정 부분을 받아다가 해외 자산에 분산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 수익을 추구하는 게 역할이라면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한국형 국부펀드는 이와는 좀 결이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 AI라든가 이 첨단 산업처럼 국가 전략 산업에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이제 전략적 인내 자본이라고 하는데 인내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예. 단기 수익을 추구하기보다는 조금 더 미래 세대를 위해서 장기 투자할 수 있는 자본을 말하는데요. 이걸 만들겠다라는 건데 구인철 경제부총리는 우리나라의 지금 국유 자산이 거의 한 1,300조에 달하는데 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더 관리를 해서 가치를 극대화하겠다라는 취지입니다.
싱가포르 이제 테마색이 이제 모렐로 거래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데요. 테마색의 경우에는 사실 싱가포르하면 우리나라처럼 자원이 별로 없습니다. 예. 자원이 없는 나라에서 공기업 자산을 기반으로 시작을 해서 정부가 소유하고 있지만 정치 개입을 지금 철저히 차단해서 독립적으로 운영하면서 정말 성공적으로 이제 지금 그 국부펀드로 거듭난 세계 한 10위권 내로 발돋움한 국부펀드인데요. 실제로 이제 테마색은 1974년 설립이 됐는데 올해 3월 말까지 연평균 수익률이 15%입니다. 늘 언급되죠. 그래서 평균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예. KIC 평균율의 3배를 웃돌고 있을 정도거든요. 물론 뭐 전문가들이 성공 요건으로 꼽고 있는 건 지배구조를 좀 독립할 수 있느냐 여부인데 세계적 국부펀드, 이제 노르웨이 국부펀드나 테마색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소유는 하되 그러나 경영은 일절 개입하지 않고 정치권의 낙하산을 철저히 차단한다라는 데 이제 특징적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한국형 국부펀드의 성패도 결국 돈의 규모가 아니라 지배구조와 전문성에 달려있는 게 아니냐라는 지적입니다. 테마색 이야기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도 자율 경영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제 또 하나의 특징으로 나오는 게 공격 투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리스크를, 이 위험 자산을 이제 굉장히 공격적으로 투자한다는 건데 국민들의 좀 함의도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여러 가지 지적이 나오는데 한번 보죠. 여기도 호주 모델이랑 같이 좀 볼까요? 맞습니다. 지금 한국형 국부펀드의 모델을 두 가지로 지금 우리가 지금 탑습하고 있는데 하나가 싱가포르 테마색 그리고 호주의 퓨처 펀드가 바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두 펀드는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만 각각 우리나라가 필요로 하는 그런 이제 핵심 요소, 장점을 담고 있기 때문인데 먼저 테마색은 국가 전략 산업을 키우는 어떤 투자자에 가깝습니다. 자원 하나 없는 싱가포르가 이제 공기업 자산을 바탕으로 해서 출발을 했는데 주로 투자한 분야가 AI라든가 헬스케어 같은 에너지와 같은 이른바 이제 미래 산업에 과감하게 지분 투자한다거나 M&A를 통해서 이 국부 자산을 키워왔습니다. 또 실제로 한 30여 년 동안 운용 자산을 160배 이상 키워내서 세계 10위권 국부 펀드로 이제 발돋움하고 있는데 특징이 고위험, 고자산의 고수익을 이제 추진한다라는 거고요. 반면에 이제 퓨처 펀드, 호재 퓨처 펀드의 경우에는 재정 안정에 초점을 둔 장기 자산 운용 모델이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공무원 연금 부채를 이제 충당하기 위해서 설립이 돼서 개별 기업보다는 자산군과 위험 관리에 집중하면서 적어도 물가 상승률을 웃도는 절대 수익을 추구하고 있다. 그러니까 공격성보다는 다소 분산과 리스크 관리가 강점이다라는 겁니다. 네. 특히 이제 호주의 퓨처 펀드의 경우는 투자위원회의 여전 독립성을 법으로 보장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정부가 이 펀드를 동시에 벤치마킹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테마색의 경우 전략 산업을 이제 육성하는 능력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점. 그리고 퓨처 펀드, 호재 퓨처 펀드의 경우는 안정적 자산 운용 체계를 좀 결합할 수 있다라는 거. 이 두 개의 네. 이제 시너지를 넣고서 성장과 안정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겠다라는 게 정부의 구상입니다. 그 점 때문에 지금 쉽지 않다. 이 퀘스천 마크, 의문도 함께 나오는 건데요. 과연 우리가 우리의 이제 기금을 가지고 공격적인 투자를 할 수 있겠느냐, 또 법으로 운영에 있어서 자율성을 보존할 수 있겠느냐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국민연금 관련해서도 빨리 복지부에서 떼내야 된다, 말아야 된다는 이야기가 많지 않겠습니까? 결국 만들어 놔도 소극적인 운영에 이런저런 정치권의 입김을 받겠다, 또 이런 좀 걱정도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수익률 측면에서 이제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이 바로 이제 싱가포르의 테마색은 굉장히 훌륭한 모델인 건 맞습니다. 네. 근데 국부펀드의 성격 때문에 이 한국에 그대로 적용이 가능할까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분도 많은데요. 가장 큰 이유가 이른바 이제 기존의 공적 자산과 역할이 중복된다는 겁니다. 싱가포르 테마색과는 별도로 연금이나 재정 체계가 명확하게 지금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한국은 이미 이제 외환보유액을 운영하고 있는 KIC가 있고요. 또 가입자 보호가 최우선인 국민연금이라는 있죠. 대규모 이제 공적 네. 투자 기구를 보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들이 각각 안정성과 장기 수익률을 추구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국부펀드가 지금 전략적 산업 투자라는 역할이 국민연금의 위험 조정 수익률을 해치거나 또 KIC 안정성을 침해할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또 하나의 변수가 바로 이제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할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입니다. 테마색은 이제 정부가 주인일 뿐 투자 판단은 전적으로 민간 전문가에게 맡기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형 국부펀드는 출범 단계에서부터 손실이 발생할 경우 책임 논란, 낙하산 인사 논란 가능성, 그거죠. 또 정권 변화에 따른 투자 방향 수정과 같은 이 구조적 리스크를 떠안고 있다라는 겁니다. 때문에 이제 보완책은 분명해 보이는데요. 우선 KIC와 국민연금과 같은 이제 기능 분담을 법적으로 과연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느냐는 점, 또 투자 목적과 재원을 사전에 규정을 해서 정책 자금과 상업 투자를 좀 혼동하지 말아야 된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 정치로부터 독립된 지배 구조와 성과 중심의 인사와 보상 체계를 좀 제대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 아마 성공의 열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지금 계획하고 있는 내년 설립 한국형 국부펀드 규모는 150조 원입니다. 소장님, 그런데요. 우리는 실은 이제 200억 달러씩 해서 이제 총 2천억 달러, 여기에 뭐 마스카 프로젝트 더 1,500억 달러, 3,500억 달러 대미 투자라는 그 돈도 상당 부분 있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재원 마련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이 150조라면 사이즈가 꽤 큰데요. 이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게 될까요? 맞습니다. 이미 11일에 출범한 국민성장펀드가 150조 원이라는 기금을 이제 그렇죠. 해서 국민성장펀드 150조죠. 맞습니다. 출범을 했고요. 물론 뭐 국민성장펀드라는 게 이제 첨단 전략산업 육성과 이제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용처가 좀 명확하게 좀 드러난 정책성 펀드죠. 반도체나 AI 그리고 바이오와 같은 12개 산업의 생태계에 직간접으로 투자하게 되고요. 인프라 투자, 또 초저금리 대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자금을 공급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반면에 한국형 투자펀드, 국부펀드는 특정 산업을 지원하기보다는 국유재산을 활용을 해서 자산 자체를 불리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테마섹처럼 고위험, 고수익 투자를 감수하면서 장기적으로 어떤 국부를 축적하고 그 성과를 미래 세대에 이전하는 것이 핵심 목표인데, 용처가 정해진 정책 자금이 아니라 수익성 중심의 투자 기구다라는 점에서 성격이 좀 다르고, 또 국민성장펀드가 과연 이제 150조 규모인데 여기에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지금 대미 투자 펀드가 약 3,500억 달러. 뭐 매년 200억 달러는 나가야 되죠. 맞습니다. 예. 이게 이제 과도해서 재정 부담이 이제 좀 늘어나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는데요. 정부의 구상은 초기부터 대규모 재정을 투입하기보다는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국유재산을 활용하는 방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기업 지분 매각이라든가 혹시나 이제 상속세 물납으로 확보한 주식을 출자하게 되면 이걸 종잣돈 삼아서 필요할 경우 제한적으로 재정을 보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이 재정 규모, 문제가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정부가 발행해야 될 보증채권 발행 가능성이 좀 높아진다라는 점이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제 뭐 이렇게 국가 채무, 보증 채무가 이제 빠르게 늘어나는 상황에서 국부펀드까지 더해질 경우 재정 여력, 국가 신용도에 부담이 될 수 있다라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자, 앞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이제 국민성장펀드 저희가 정리해드렸었죠. 그게 150조입니다. 여기에 이제 매년 200억 달러씩 투자하는 대미 투자도 있기 때문에, 자, 과연 내년 설립될 한국형 국부펀드의 재원 마련은 어떻게 될까 얘기했지만은 뭐 물납 주식을 판다든가 이제 기타의 돈으로 일단 마련하겠다라는 게 기획재정부의 방침이기도 합니다. 어느 곳에 투자할 건가? 앞서 잠깐 또 언급했지만은 이제 전략 첨단 산업 쪽에 많이 언급이 되고 있어요. 로봇, AI 이런 쪽이겠죠? 맞습니다. 이게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국형 국부펀드의 경우에는 반도체와 같이 국가 이제 전략 산업에 장기적이고 대규모 이제 인내 자본을 투입함으로 해서 한국 경제의 잠재 성장률을 좀 끌어올리겠다라는 이제 보관입니다. 이렇게 이 새로운 모델을 통해서 기대할 수 있는 경제 효과를 좀 꼽아보게 되면, 우선 첨단 산업의 선제적 어떤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기존에 이제 KIC가 안정성을 우선시하면서 공격적인 산업 투자는 좀 제약이 있었다면, 국부펀드는 고수익을 목표로 뭐 AI뿐만 아니라 M&A 등 고위험 자산에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싱가포르의 테마스액은 뭐 항공이라든가 금융이라든가 이런 이제 첨단 산업을 허브로 전환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처럼 한국 경제 구조를 미래 첨단 산업으로 바꾸는 어떤 자본의 기반을 제공하겠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 기대 효과는 잠재 성장률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전략 산업에 대한 지속적인 자본 투입은 생산성과 수출 경쟁력을 높이면서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로 연결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단순히 경기 부양이 아니라 성장 구조 자체를 한 단계 좀 끌어올리는 역할을 꾀하겠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가 이제 국부 중심의 선순환 구조입니다. 국부펀드의 운영 성과가 단순히 특정 기업의 이익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정부 예산으로 환류하게 되면 그 국가 재정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2026년 내년을 한국경제 대도약의 원년으로 삼겠다라고 밝히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 한국형 국부펀드가 한국을 글로벌 투자 허브로 전환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이것과 함께 두 개의 기금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거든요. 이것도 한번 개념 정리를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 기금 중에 하나는 또 한미 협력 기금이기 때문에 이 기금에서 대미 투자가 나가게 되나 또 이런 좀 생각도 들거든요. 맞습니다. 한국형 이제 이 국부펀드 이외에도 정부는 지금 대미 투자와 글로벌 대규모 수주를 지원하기 위해서 두 개의 핵심 기금이죠. 금융 네. 기금을 조성해서 해외 진출 역량을 강화하겠다라는 건데요. 우선 첫 번째가 한미 전략 투자 기금의 설립입니다. 이 기금은 이제 한미 관세 협상 타결에 따라서 전략적 산업의 분야별로 한미 협력을 강화하는 데 설치가 되죠. 주로 재원은 이제 외환보유 운용 수익과 정부 보증 채권으로 조달이 되고 연간 200억 달러, 한 28조 원 가량의 한도 내에서 대미 투자와 조선업 협력에 대한 금융 지원에 사용하게 됩니다. 저 기금이 대미 투자인가요, 그러면? 맞습니다. 앞으로?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교적 협력 관계를 경제적 이익으로 구체화하면서도 과연 핵심 동맹국 시장의 안정적인 진출 경로를 확보하는 효과를 가져다 줄지 주목이 되고요. 또 하나가 전략 수출 금융 기금입니다. 이거는 이제 이 기금은 방산, 원전, 플랜트, 네. 에너지와 같은 개별 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운 글로벌 대규모 수주 사업에 정책적으로 지원하겠다라는 겁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프로젝트 수익의 일부를 다시 기금으로 환수해서 산업 생태계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꾀하겠다라는 구상입니다. 이는 이제 기존의 수출 금융이 가지고 있는 리스크 관리 한계를 극복하면서 수익을 지속적으로 어떤 성장의 마중물로 만들겠다라는 취지입니다. 네, 한국형 국부펀드 내년에 더 구체적인 윤곽이 나올 것 같은데요. 어떤 점을 좀 고려해야 될까요? 실천에 있어서 우리가 계속 짚어봤지만 정치적인 독립성 또 일정 부분 마이너스가 나더라도 이걸 감내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장기적인 전략적 인내도 필요할 것 있고요.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서도 어떤 점도 우리가 감안해야 맞습니다. 될까요? 펀드, 기금 굉장히 여러 가지 이제 새로운 이제 기금이 출발하게 되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한국형 국부펀드가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교한 설계의 중요성이 더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어떤 하나의 대형 펀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 제도 어떻게 다룰지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투자 중복과 비효율을 좀 논란을 비켜가기 좀 어렵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투자의 목적의 분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적색 펀드가 어떤 이제 산업 육성과 자금 공급에 초점을 뒀다면 국부 펀드는 적어도 수익성과 장기 자산 증식이라는 목표에 좀 집중을 해야 하고, 그러니까 어디에 어떤 기준으로 투자하는지가 분명해야 시장과의 어떤 충돌을 줄일 수 있다라는 얘기이고요. 또 하나 100번 강조해도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지배구조의 독립성입니다. 네. 앞서 이제 성공한 국부펀드의 공통점이 정부가 소유하되 투자 판단은 개입하지 않는 구조로 제도했다라는 점을 우리가 타산지석의 교훈으로 좀 삼아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전문 인력과 그리고 성과 보상 체계가 뒷받침돼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실 국부펀드는 자금보다도 이게 사실 사람이 성과를 좌우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민간 최고의 운영 인력을 확보하면서도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 보상하는 시스템 없이는 고위험, 고수익 투자를 감당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거기 때문에 결국 한국형 이제 국부펀드의 성패는 규모나 속도가 아니라 목표, 권한, 여기에다가 책임을 얼마나 명확하게 나누느냐에 달려있다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외국인 운용력을 데리고 올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의 국부펀드인데. 워렌 버핏입니다. 워렌 버핏 정도면 데리고 와야 된다. 그만큼 이 운용에 있어서 이제 기존과는 달라야 된다는 거죠. 연기금이라든가 또 기존의 이 한국투자공사와는 좀 다르게 운영하는 것이 또 하나의 성공의 아주 지름길이다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이인철 참전경제연구소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